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작가가 집필하고 작가가 읽어주는 김명희 작가의 북소리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실학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반개 유형원의 어찌 사람을 제물로 보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배움을 나눠보려 합니다. 반개 유형원은 조선 중기의 실학자입니다. 반개 유형원은 벼슬길을 마다하고 농촌에 살면서 반개수록을 지어 실학을 최초로 체계화했던 인물입니다. 토지제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제도를 개혁해 이상국가를 이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인조 때인 1622년에 태어난 유형원은 1673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번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7살 때 이미 유교경전을 읽었을 정도로 총명했고 높은 학문이 알려져 관리로 추천을 받았지만 그때도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는 오직 학문을 연구하고 글을 쓰는 데만 힘썼고 대표 저서로 반개수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반개 유형원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줄 인생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잠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꼭 자녀와 손주 또는 친구나 지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많이 공유하셔서 모두 함께 듣고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값진 변화의 길로 나아가길 저는 바랍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박사 논문을 토대로 제가 재미있게 스토리화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조선 중기 실학자 반개 유형원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찌 사람을 제물로 보느냐. 김명희. 마을 밖 갈대숲이 수상했다. 소리는 이따금 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한 사내아이가 자기 키보다 큰 갈대숲을 달렸다. 온몸이 찢기고 얼굴에 떼국이 흘렀다. 냇물을 보자 얼굴을 담그고 허겁지겁 그 물을 들이켰다. 물배를 채운 아이는 실신하듯 쓰러졌다. 갈대밭에 쓰러진 채 한동안 미동도 없었다. 초여름 저녁이었다. 개구리 울음소리만이 아이 곁을 오래 지켜주었다. 관아가 있는 쪽에서 연기가 솟았다. 여러 명의 나졸들이 우왕좌왕 총을 쳤다. 공노비들이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이번이 벌써 2번째였다. 불이 난 곳은 아이가 쓰러진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불길은 관원들이 정무를 보던 건물 기와지붕에서 솟았다. 조선 효종 3년이었다. 불을 지른 장정 몇은 이미 관아 담정을 뛰어넘은 뒤였다. 불이야! 공노비들이 도망쳤다! 어서 가서 불부터 끕시다.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수상한 그림자 몇이 유유히 사라졌다. 화재 진압 담당인 멸하군들이 불체를 들고 지붕 위로 다급히 올라갔다. 대걸레처럼 천이 묶인 곳에 물을 듬뿍 적셔 불길을 두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냇물까지 일렬로 줄을 서 물을 퍼날랐다. 다행히 불길은 서서히 잡혀갔다. 도망친 노비 얼굴이 방이 되어 곳곳에 나붙었다. 글을 읽던 유형원이 맨발치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다음날 해가 질 무렵이었다. 유형원은 어린 딸 수옥과 함께 들길을 걸었다. 마을을 둘러싼 갈대밭은 키가 높고 초록이 짙었다. 수옥은 올해 8살이었다. 아비와 딸은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섭다리를 길게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 잠시만요. 머리에 곱게 배시댕기를 한 수옥이 뭔가를 보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유형원은 빙그레 웃으며 기다려 주었다. 수옥이 다가가자 나비가 다른 풀로 옮겨갔다. 수옥이 또 몇 걸음 다가갔다. 유형원이 어여쁜 딸을 보며 말했다. 허허허허, 수옥아, 그만 가자꾸나. 나비는 또 다른 솔가지 위로 옮겨갔다. 다시 살금살금 수옥이 다가가던 그때였다. 아직 멀리 도망치지 못했다. 어서 가자. 손에 몽둥이를 든 추노꾼들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저리 비키슈. 바쁘니 먼저 좀 가계시다. 추노꾼들이 유형원과 수옥 앞을 거칠게 지나갔다. 추노꾼들은 곡물합시고 위아래가 없이 거칠었다. 다급히 뛰는 장정들 무게로 섭다리가 일제히 출렁거렸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진 수옥이 개울물로 떨어지고 말았다. 저런, 수옥아! 잠시만 기다려라. 유형원이 다급히 섭다리 아래로 내려갈 곳을 찾았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수옥이 조금씩 떠내려갔다. 유형원이 막 물로 뛰어들려는 바로 그때였다. 갈대숲에서 숨겨져 나온 한 아이가 그 즉시 물로 뛰어들더니 수옥을 건져 등에 업고 물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수옥은 다치지 않았다. 그 아이가 강변에 수옥을 내려놓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정신을 차린 수옥이 상체를 일으켜 뒤로 주춤 물러섰다. 사내아이의 행색은 몹시 남루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유형원도 놀란 얼굴이었다. 인사는 해야겠다 싶었던 유형원이 아이를 보았다. 물에 빠진 내 딸을 구해줘서 고맙구나. 헌데 넌 어디 사는 누구냐? 지는 덕구라 효유. 덕구, 사는 곳은 어디냐? 올해 14살인 덕구는 공로비였다. 방금 전 추노꾼들은 덕구를 쫓던 중이었다. 유형원은 일단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덕구의 딱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덕구는 변산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는 종부법이 시행 중이었고 아버지 덕에 양반 신분이었던 덕구는 제법 글도 배우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림병으로 죽게 되자 남겨진 엄마는 재혼을 했다. 덕구의 새아버지는 엄마와 달리 노비 신분이었다. 덕구는 새아버지 신분을 따라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후 덕구는 공노비로 차출되어 이곳저곳 끌려다녔다. 한양이 어딘지도 모른 채 어린 나이에 팔려와 갖은 고생을 다했다. 이렇게 살다간 엄마도 못 보고 죽게 될 거야. 덕구는 공노비로 2년을 일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망치고 말았다.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너무도 멀었고 막막했다. 길에서 잠을 자고 구걸하며 세월이 한참 흘러갔다. 덕구의 사정을 들은 유형원은 아비가 요절했던 자신의 신세가 떠올랐다. 덕구라 했느냐? 내가 원하면 이곳에 묵어도 좋다. 노자라도 모아 고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일을 하면 내가 그 품삯을 쳐주마. 돈을 모아서 고향에 가거라. 가서 내 부모를 찾고 당당히 농사도 지어라. 이대로 밖에 나가면 너는 위험하다. 잠시 시간도 벌 겸 추노꾼들도 따돌릴 겸 이곳에 머물다 추노꾼들이 이곳을 벗어나면 그때 기회를 틈타 고향으로 속히 떠나거라. 고맙구먼요 나으리. 유형원이 딸에게 일렀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다. 감사 인사는 해야지. 수옥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 아이는 천한 노비인데 제가 인사까지 해야 합니까? 옷도 너무 더럽습니다. 수옥이 인상을 쓰며 코를 잡았다. 유형원이 딸을 타일렀다. 은혜를 입었으면 인사를 해야 도리지. 감사하는 마음 앞에 어찌 신분을 앞세우느냐. 아버지께 엄히 야단맞은 수옥이 덕구를 흘기 쳐다봤다. 고맙다. 생명을 구해줘서. 됐구먼요. 덕구가 빙긋 웃었다. 벌떡 일어난 아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으로 나가더니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형원이 멀리 출타를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그의 나이 30이었다. 유형원은 시간만 나면 산천을
산천을 돌아다녔다. 그는 여지지를 만들기 위해 자주 집을 비우고 길 위에 있고는 했다. 아내가 오늘도 배웅하며 물었다. 작년에는 충청도 쪽을 다녀오시더니 이번에도 늦으세요? 아마 늦을 거요. 이번에는 금강산 쪽을 다녀오려 하오. 해가 지면 노비들 쉬게 하시오. 출산이나 초상이나 병자가 생긴 노비는 각별히 더 챙기고, 염려 마시고 다녀오세요. 유형원이 길을 떠났다. 집에는 그의 부인과 딸 수옥과 노비들만 남았다. 유형원은 산을 오르고 냇물을 건넜다. 지도에 나와 있는 저수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다. 저수지를 직접 본 그가 혀를 찼다. 저수지의 물은 오래전 말라버렸고 바닥이 드러나 쩍쩍 갈라져 있었다. 둑도 예전에 무너지고 없었다. 그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태도를 갖고 살았다. 유형원은 그 현장을 낱낱이 여지지에 기록했다. 유형원은 산천 이곳저곳을 돌고 한참 만에야 집으로 향하는 길을 서둘렀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쯤 그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 당도했다. 저녁인데 마을이 온통 술렁이고 있었다. 고삿길마다 흙먼지가 부옇게 떠다녔다. 험상궂은 추노꾼들이 또 한 번 마을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샅샅이 뒤져라! 저녁이 되어 유형원 집 행랑아범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다. 추노꾼들이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거칠게 들어섰다. 못 들어가는 게요. 어딜 함부로 들어오는가? 나가시오. 행랑아범이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들은 채도 않고 닥치는 대로 집을 뒤졌다. 사내 둘은 얼굴이 매우 험상궂었다. 문 밖이 소란하자 안채에서 유형원 부인이 나왔다. 웬 소란이냐? 그들이 유형원 부인을 깔보던 노려보았다. 추노꾼 하나가 입에 나뭇가지를 질겅질겅 씹으며 물었다. 마님, 도망친 노비놈을 잡는 뎁시오. 이놈 혹시 못 보셨소? 추노꾼이 내민 종이에는 사내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 초상화는 바로 덕구였다. 부인은 흠칫 놀라 모른다고 둘러댔다. 사랑채를 쓸고 나오던 덕구가 추노꾼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혼비백산한 덕구는 추노꾼이잖아! 혼비백산한 덕구는 바깥으로 뛰었다. 아이는 급히 외양간 안에 숨었다. 추노꾼 하나가 기척을 들었는지 바깥으로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놀란 암수 한 마리가 앞발을 툭툭 굴렀다. 뒤에 숨어있는 덕구의 모습이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했다. 낌새를 눈치챈 추노꾼이 외양간 앞으로 바싹 다가가 목을 길게 빼고는 안을 한참 살폈다. 그때 추노꾼 눈에 누더기 같은 뭔가가 얼핏 보였다. 그러자 추노꾼 눈이 번쩍 빛이 났다. 덕구는 추노꾼들에게 잡힐까봐 겁이 났고 심장은 쫄아붙어 두방망이질했다. 얼굴에 칼자국 있는 추노꾼이 외양간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그가 덕구의 목덜미를 끌고 나왔다. 살려주세요. 이거 나요. 요 치새끼 같은 놈. 이제야 잡았다. 덕구는 이제 죽는구나 싶어서 사지가 덜덜 떨고 있었다. 멈춰라. 남의 집에 들어와 무슨 행패냐. 유영원이 들어서며 그들을 나무랐다. 추노꾼이 눈을 치뜨며 유영원에게 얼굴을 디밀었다. 영감님, 도망놈이 잡는 건 공무인 거 모르시오? 당장 비키시오. 유영원의 노기가 추노꾼을 향했다. 네 이놈! 당장 그 손 놓아라. 그 아이는 노비가 아니야. 똑바로 알고 잡아. 유영원 말에 추노꾼들이 멍하니 쳐다봤다. 노비가 아니라고쇼? 영감님, 틀림없이 이놈인데쇼. 덕구의 얼굴이 그려진 방을 유영원 앞에 바짝 디밀었다. 똑똑히 들어라. 이 아이의 모친은 양반이다. 아이를 놓아주고 나가라. 당장! 추노꾼들이 골치 아프다는 듯 인상을 구겼다. 서슬퍼런 유영원에게 추노꾼들은 차마 대들 순 없었다. 유영원의 엄포에 그들은 다음번에 두고 보자는 듯 눈빛을 쏘아대며 덕구를 신경질적으로 놓아주고 밖으로 사라졌다. 덕구는 10년 감수했다. 하마터면 개처럼 질질 끌려갈 뻔한 것이었다. 얘야, 괜찮으냐? 덕구가 반쯤 넋이 나간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야, 괜찮구먼요. 괜찮기는 인서가.
너 다리 떠는 것 좀 보거라. 내 그 어린 속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젠 괜찮다. 유영호는 그런 덕구가 참으로 딱해 속으로 한탄했다. 동물이 아닌 사람이거늘.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덕구의 쫓기는 삶을 보면서 유영호는 노비제도의 문제점을 더 심각하게 깨달았다. 유영호는 서책에 현 세태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나라의 부를 물으면 마수로 대답하였다. 이는 비록 천자나 제후라 하더라도 다만 사람을 다스리는 소임이 되고 일찍이 사람으로 자기의 재물을 삼지는 않은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은 사람의 부를 물으면 반드시 노비와 전지로 말한다. 여기에서 또한 그 법의 잘못되고 풍속의 고질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비로 재물을 삼으니 대저 사람은 동류인데 어찌 사람이 사람으로 재물을 삼는 이치가 있겠는가. 물과 바람은 반상을 차별하지 않거늘. 하물며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생각과 지각이 있다는 사람이 어찌 차별을 당해야 하는가. 인간이 인간을 부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노비제도는 인도주의적으로도 부당한 제도이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다스리는 임무를 맡은 것일 뿐 사람을 재산으로 여길 수는 없다. 오늘날의 노비는 노비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로지 조상으로부터의 대물림으로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비 신분이 세습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비 세습은 잘못된 것이며 노비제도는 불합리한 것이다. 유영호는 또 천천히 적어나갔다. 노비 세습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단기간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 노비제도를 급히 바꿀 수 없다면 노비에게 노동의 대가로 돈을 주고 부리는 고립이라는 방법부터 모색해 나가야 한다. 몇 달이 흘렀다. 덕구는 나날이 노잣돈을 모았다. 아이는 드디어 고향을 찾아가기로 했다. 유형원과 부인은 먹을 것을 살뜰히 챙겨주고 밖에까지 아이를 배웅했다. 그렇게 덕구는 그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이듬해 봄, 유형원은 큰 결심을 했다. 가족은 한양에 두고 홀로 전라도 우반동으로 내려가야겠다는 다짐이 그것이었다. 유형원의 조부가 물려준 농장이 거기에 있었다. 반계라는 냇물의 오른쪽 동네가 우반동이었다. 유형원은 선계폭포 바로 밑에 반계서원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다.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던 유형원은 뜻밖에도 오솔길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만났다. 아니, 이게 누구냐? 너 덕구 아니냐? 원래 영감나으리 그간 별거 없으셨슈? 변산에 살던 덕구네는 이곳으로 옮겨와 품을 팔며 살고 있었다. 덕구의 부모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이미 들은 터라 유형원에게 은인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다녀갔다. 그날 이후 덕구는 수시로 간식을 챙겨 유형원이 있는 반계서원으로 놀러오곤 했다. 그곳에서도 부패한 양반들의 노비 핍박은 여전했다. 보다 못한 유형원이 크게 분노해 그들을 나무랐다. 뭣더라는 짓이냐? 구름이 바람을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더냐? 고마운 태양빛을 쬐면서 너희는 엽전 한 푼 낸 적 있느냐? 너희 집 화단의 꽃이 너희에게 돈 받고 피더냐? 헌데 어찌 너희는 사람을 함부로 보느냐? 어찌 사람을 제물로 보는 것이야? 못된 것들 같으니. 현실은 심각했다. 우반동에서 유형원은 노비 세습 폐지에 대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노비 세습을 반대하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노비제가 가진 비인도적이며 비효율적인 특징을 해소해야 한다. 이들을 공전지하의 소농으로 편입하여 국가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력을 충당할 인물들로는 고공이 좋다. 고공은 노비에 비해 신역에 얽매이지 않는다. 고공은 여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새 몇 년이 흘렀다. 덕구는 종종 놀러와 유형원의 말벗이 되었다. 반계서원에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꼭 들고 왔다. 어떤 날은 곡식 한 대를 놓고 갔다. 그리고 어떤 날은 삶은 옥수수와 감자나 고구마를 놓고 가는 날도 있었다. 덕구는 조용히 와서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집필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오래 구경했다. 어느 날 곁에서 구경하던 덕구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어르신, 아따 그런 책은 골치 아프게 왜 쓴대요? 그때 유형원이 덕구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 말이 많아서 이 시대가 나로 하여금 자꾸 뭔가를 쓰게 만드는구나.
알듯 모를 듯한 그 말에 덕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었다. 할 말이 많으세요? 누구한테요? 우리 후손들한테. 후손이요? 반겨르신 거기에 미천한 저도 포함되남요? 미천하다니 사람은 귀천이 따로 없느니라. 이 책은 너를 위해 쓰는 것이기도 해. 너 그리고 수백 년 후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지. 덕구가 서원 앞에 펼쳐진 드넓은 곡창지대를 바라보며 물었다. 반겨르신 훗날 그러니께 수백 년 후에 태어날 후손들 말이오. 그 사람들도 이곳에서 어르신과 저처럼 살아가게 될갑시오? 그렇고 말고 우리처럼 저 시냇물 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한가한 날에는 저기 오솔길도 걸으며 살아갈 게다. 오늘 너와 나처럼. 그리고 그들은 아주 평등할 게다. 어떠냐? 행복한 그들이 눈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나는 벌써 보이는구나. 허허허허. 고개를 끄덕이던 덕구가 천천히 일어났다. 반겨어르신, 저희 엄니가요. 요즘에 어르신 안색에 통 많이 수척해지셨다고요. 진지 잘 챙겨 드시래요. 저 이만 가볼게요. 덕구가 툇머리에 삶은 고구마가 담긴 바가지를 놓고 주춤으며 일어났다. 노을 속에 활처럼 굽은 들녘을 걸어가는 덕구의 뒷모습이 점점 소실점으로 작아졌다. 유형원은 반개서원 마루에 서서 멀어져가는 덕구를 오래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덕구야, 우리 후손들은 너처럼 부모와 생이별하며 살아선 안 된다. 동물처럼 끌려다니고 매맞고 물건처럼 천대받는 세상은 절대 없어야 해. 유형원은 덕구를 보며 하루빨리 새 세상이 오길 바랐다. 착한 덕구의 뒷모습이 수채화 물감처럼 유형원의 눈에서 흐릿하게 물들어갔다. 그 후 몇 년이 흘렀고 가을이 깊었다. 유형원도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 나이가 들어 있었다. 황금들판에 오곡이 무르익더니 추수도 끝나 있었다. 그새 하루가 다르게 아침 저녁 바람이 차가워졌다. 벼베기가 끝나자 더욱이나 확 트인 우반동 들녘이 반개서원에서 훤히 내려다 보였다. 덕구는 며칠 동안 서원에 오지 않았다. 유형원은 밤새 등잔불 아래에서 반개수록 초록을 완성하고 또 완성했다. 탈고를 마치자 새벽닭이 회를 쳤다. 싸늘해진 바람이 방 안으로 휙 들이쳤다. 이따금 기름 쫄아드는 소리가 지글거렸고 등잔불이 문풍지 새로 들어온 바람에 춤을 추었다. 천천히 붓을 내려놓은 유형원. 어느새 그는 나이도 들었고 더 한층 수척해져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는 문을 그가 활짝 열어제쳤다. 새벽 푸른 빛에 마음까지 흠뻑 먹물처럼 검게 물이 드는 듯했다. 동공 속으로 막 솟아오른 태양이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굴러들어왔다. 우반동 들녘을 내려다보며 유형원은 생각했다. 아침이구나. 먼 훗날 수백 년 뒤 이곳에는 어떤 아침이 올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때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은 과연 알까? 오래전 내가 여기에 왔다 간 것을 기억이나 해줄까? 그들이 수백 년 후에 듣고 있을 새소리, 저 바람소리, 이 꽃향기를 오늘 나도 여기서 듣고 보고 느끼다 갔다는 것을 떠올려 줄까? 새벽이 있어야 아침이 오듯 나는 우리 후손들의 새벽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새벽이 되어야 해. 유영원은 앙상한 손으로 반개수록을 오래 쓰다듬고 매만졌다. 그가 몹시 지친 듯 고난 몸으로 다시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든 유영원의 꿈속에서 세상은 귀천도 없고 양반도 천민도 없었다. 깊이 잠든 유영원의 얼굴과 미간 사이로 미소가 언뜻 배어났다. 그의 꿈속의 사람들은 함께 꽃밭을 거닐고 평등했고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환하게 웃고 웃었다. 먼 데서 새벽닭이 한 번 더 힘차게 회를 쳤다. 유영원은 반개수록을 품에 안고 한동안 더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다.